자, 두 번째 비디오에서는 이제 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기업을 통해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제 이 기업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까 이제 첫 번째 비디오에서 기업은 인풋을 아웃풋으로 바꾸는 그런 생산 기술에 의해서 이제 정의가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소를 아웃풋으로 산출량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인풋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생산 요소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요. 이 요소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간단한 분석을 위해서 이걸 달랑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노동과 자본이요. 노동이라는 거는 사람을 얼마만큼 고용해야 되는지요. 생산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본이라는 거는 일반 어떤 자재를 다 나타내요. 예를 들어가지고 컴퓨터도 컴퓨터요. 또는 그런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장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어떤 모든 그런 이퀴먼트를 전부 다 자본이라고 일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생산 요소는 또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냐면요.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한마디로 6개월 동안 플랜을 짠다, 1년 동안 플랜을 짠다, 아니면 10년, 이렇게 딱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생산 요소를 과연 그 투입량을요,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정 투입 요소라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이 투입량의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플랜트 같은 경우 한번 쉽게 예상할 수가 있죠. 6개월 동안 어디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 공장을 하나 새로 지으려고 해요. 이건 불가능하죠. 건설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건설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환경 오염이 만약 있으면, 생산 활동이 있을 때 환경 오염이 있으면 환경처부터 또 역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그 땅을 또 역시 또 사야 되죠. 이 모든 게 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는 딱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 공장 그거 하나만으로 딱 이제 생산을 계속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게 이제 고정 투입 요소예요. 반면에 가변 투입 요소 같은 거는 그 외의 것들이요. 투입량의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고용하는 거 아무래도 6개월 동안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컴퓨터 사는 거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프린팅 그런 산업을 하는데 좀 더 좋은 프린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프린터보다 좀 더 해외에서 그런 거가 필요하다. 수주받아야 돼요. 그런 건 또 역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달랑 뭐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한마디로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우리가 고정 투입 요소 딱 기간을 잡아놓은 다음에 어떤 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어떤 요소를요, 아니면 다른 요소는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고정 투입 요소냐, 가변 투입 요소냐,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려되는 기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요. 자, 이제 생산자 이론에서 단기라는 말과 장기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단기라는 말은요, 어떠한 요소가 한마디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투입량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는 상황을 바로 단기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장기는요, 모든 생산 요소가 변화 가능해요. 그럴 경우에 장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동과 자본을 갖고 딱 이 두 가지 생산 요소를 갖고 생산 기술을 분석할 때 단기에서는요, 사람을 고용하는 거는 우리가 가변 요소예요. 반면에 자본은요, 고정 요소고요. 근데 장기에는 자본, 노동 둘 다 이제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장기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과연 지금 6개월 딱 주어져 있다. 이게 장기냐 단기냐 이거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산업마다 이제 당연히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런 이제 어떤 책을 이제 복사하는 그런 생산업체 생각해 보면은요.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이제 자기가 필요한 그런 기계 같은 거 해외에서 수입이 가능하죠. 근데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이제 공장을 하나 세워야 되니까요. 그런 건 이제 6개월 안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장기냐 단기냐 주어진 시간이 장기냐 단기냐 이거는요. 산업마다 다르다는 사실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의 그 생산 기술을 묘사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 인풋이 아웃풋으로 어떻게 이제 변환되는지, 이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를 이제 묘사하는 건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간단한 함수로 묘사하는 게 바로 생산함수예요. 자, 그래서 생산함수는 기업의 생산 기술을 가장 간단하게 묘사하는 함수인데요. 자, 이 생산함수가 의미하는 거는 주어진 시간 동안 사용한 생산 요소의 양과 이를 통해 그 기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품량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만약에 레이버랑 캐피탈을 이용해서 생산을 한다. 그럼 여기서 이 펑션이 나타내는 이 Q 값은요. 최대한의 이 기업이 주어진 생산 요소를 갖고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산출량을 나타내요. 자, 이게 바로 생산함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집합은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요소와 상품량의 조합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자, 좀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갖고 설명하면요. 지금 여기 X축에 이렇게 인풋이 주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투입할 수 있는 그 생산 요소요. 그 다음에 Y축에는 산출량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늘색으로 색칠된 게 바로 생산 집합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생산 집합 안에 있는 어떤 한 점이요. 이런 점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점이 의미하는 거는 이만큼의 인풋을 가지고요. 이만큼을 생산하겠다. 그런 어떤 하나의 프로덕션 플랜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생산 계획이요. 근데 이 하늘색 점에 있다는 거는요. 이 하늘색 이 집합 안에 있다는 거는 이 생산 계획이 실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생산 계획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하늘색 집합 밖에 있는 이런 거는요. 이 정도의 사람만 딱 고용해서 과연 이만큼을 산출할 수 있을까? 이 지금 기업의 생산 기술로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실현 불가능한 생산 계획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생산 함수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대한의 상품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생산 집합에 이 겉에 있는 이 프론티어 있죠. 이 프론티어가 바로 생산 함수를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이론과 되게 이제 유사점이 많은데요. 생산자 이론과 소비자 이론은 되게 유사점이 많은데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는 주어진 번들, 상품 묶음을 소비하면서 그 소비자의 효용을 나타내는, 효용 수준을 나타내는 효용 함수에 관해서 공부한 적이 있죠. 생산자 이론에서는요, 기업이 주어진 생산 요소를 갖고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는지, 자,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생산 함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집합은 우리 소비자 이론의 예산 집합과 비슷한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산 집합이 소비자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번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 그 개념이듯이 생산 집합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덕션 플랜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총생산 곡선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왜 우리가 이제 보통 곡선과 함수를 경제학에서는 보통 구분을 하죠. 우리가 이제 수요 함수라는 걸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고요. 보통 수요 함수라는 거는 이제 주어진 가격과 주어진 인컴에서 이 소비자가 얼마만큼의 재화를 소비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함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소득을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요. 가격의 변화에서 우리가 소비량이 얼만큼 변하는지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이걸 수요 곡선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서 생산을 한다. 이럴 경우에 자본의 투입량을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노동 투입량을 X축에 두고 그 다음에 산출량을 Y축에 두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L에 관한 펑션으로 이제 묘사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생산 곡선이에요. 아까 생산 함수는 두 가지가 다 변하는 거죠. 근데 자본과 노동 다 변하는 거지만 생산 곡선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 요소를 딱 박아놓은 다음에 한 생산 요소가 증가하면서 과연 산출량이 얼만큼 증가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생산 곡선이요. 자, 그래서 보통 생산 곡선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노동 투입량이 증가하면은 이렇게 증가하지만요. 어느 변곡점을 통과하고 나서는 이 증가하는 속도가 점차 이렇게 감소해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그래서 여기 총 생산 곡선을 우리가 그려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은 한계 생산인데요.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요. 이거는 소비자 이론의 그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정의가 다른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일정한 수준에 묶어둔 채 노동의 투입량만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산출량의 증가군요.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자본의 한계 생산 정의할 수 있죠. 노동의 투입량을 일정한 수준에 묶어둔 채 자본의 투입량만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산출량이 얼만큼 증가했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자본의 한계 생산이죠. 자, 그래서 정확한 정의는 MPL로 표시하는데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요. Marginal Productive Labor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산출량의 변화를 분자해 놓고 노동량의 투입량의 변화를 이제 분모해 놔요. 노동 투입량이 델타 L만큼 증가했을 때 산출량이 얼만큼 증가했는지요. 한마디로 아까 프로덕션 펑션을 L로 편미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수학 기호로 쓰면요. 프로덕션 펑션 LK를요. 이제 L로 편미분해 준 거예요. 그래서 편미분의 정의에 따라서 이거는 노동을 예를 들어서 델타만큼 늘렸어요. 사람을 델타만큼 더 고용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산출량의 변화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자본은 K로 딱 고정시켜 놓고 노동만 델타만큼 늘렸을 때 그리고 요 델타를요 이제 0으로 이제 가깝게 보낸 거죠. 극한으로요. 그럼 이제 편미분한 값이 되죠. 그래서 투입량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산출량이 얼마큼 증가했는지. 자, 여기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이요. 자, 그래서 그거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아까 요 총 생산 곡선 이거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분홍색 선이 이제 한계 생산 곡선인데요.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하면서 점차 이렇게 증가하고 그러다가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한계 생산.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론에서 등장하지 않는 개념 중에 평균 생산이라는 또 개념도 있어요. 이거는 노동 한 단위당 평균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산출을 했는지요. 그 산출량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그림으로 돌아가면요. 만약에 LR만큼 지금 회사가 고용을 했어요. 이만큼의 사람을 고용했을 때 각각 1인당 평균 생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은 이 R점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이제 표시가 되죠. 자, 그래서 직선의 이 기울기는요. 역시 한계 생산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감소하게 되죠.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서로 간에 이런 peer effect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런 기업의 internal cost가 좀 더 많아져 가지고요. 이제 사람이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생산함수를 묘사할 때 두 가지 가정을 하거든요. 아까 생산함수 여기 들어가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효용함수, 소비자 이론에서 효용함수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했죠. 뭐 완비성, 이행성, 연속성, 그 다음에 뭐 모노토니시티, 그 다음에 볼록성이요. 이런 5가지의 과정이 필요한 반면에 이 생산 함수를 우리가 묘사할 때는 딱 보통 2가지 과정만 돼요. 그만큼 그 이유는 뭐냐면은 효용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되게 abstract한 그런 개념이죠. 반면에 생산함수는 우리가 눈에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산출량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자,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은 생산 기술이 보통 모노톤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노톤 테크놀로지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 생산함수를 L로 미분한 MPL 있죠. 노동의 한계 생산. 그 다음에 K로 미분한 자본의 한계 생산. 이게 둘 다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더 고용할수록 또는 자본을 좀 더 많이 살수록 생산량은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모노톤 테크놀로지. 두 번째는 컨벡스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볼록한 생산 기술은 뭐냐면은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
선호가 컨벡스하다는 거랑 똑같아요. 선호가 컨벡스하다는 거는 되게 익스트림한 번들보다는 첫 번째 제어만 많이 또는 두 번째 제어만 많이 이런 번들보다는 양쪽 그냥 둘 다 골고루 소비하면 효용이 증가한다는 거였죠. 이것도 똑같아요. 사람만 많이 고용하는 거 또는 자본만 많이 사는 거 이런 플랜보다는 사람도 적절하게 그 다음에 자본도 적절하게 이렇게 고용하는 게 생산량 증가에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런 기술이 바로 컨벡스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두 가지는 가정하고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거는 가정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요. 이거는 가정이 아니고 그냥 대부분의 테크놀로지가 이러한 법칙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MPL이 0보다 크다는 얘기 했었죠. 사람을 많이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일단 기본적으로 산출량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F를 한번 L에 관해서 미분하면 0보다 커요. 근데 이 증가하는 속도는요, MPL을 다시 한번 L에 관해서 미분해 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F를 두 번 미분해 주는 거죠. 두 번 미분해 주면 이거는 0보다 작아요. 한마디로 사람을 많이 고용하면 산출량은 증가하겠지만 그 증가하는 스피드는 예전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똑같이 MPK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을 더 많이 사면 살수록 일단 기본적으로 산출량은 증가해요. 하지만 이 증가하는 스피드는요, 증가하는 그 비율은 이제 K에 관해서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생산 요소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계 생산 체감 법칙 이런 거 관찰할 수 있어요.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본과 노동, 아까 전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노동 하나만 변화시킬 수 있었을 때 이때 과연 노동의 투입량을 변화시키면서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걸 묘사한 건데요. 만약에 노동과 자본 둘 다 변화시킬 수가 있을 때는요. 그때는 이제 생산함수를 3차원을 통해서 우리가 묘사를 해줘야 되죠. 3차원은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하니까요. 우리가 효용함수도 소비자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3차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2차원으로 한마디로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2차원으로 변환시켰죠. 그거랑 똑같이 이제 우리가 생산함수의 무차별 곡선, 그걸 이제 등량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3차원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수평으로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그 나온 면을요, 이제 아래 나와 있는 이 KL, 이 평면에 이제 프로젝션 시키면은요, 다음과 같은 등량 곡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 등량 곡선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건 무차별 곡선과 똑같아요, 개념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 첫 번째 곡선이 얘기하는 거는 산출량 10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과 자본의 조합, 그러니까 생산 요소들의 조합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곡선은 산출량 30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과 자본의 조합, 이거 전부 다 모아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똑같은 수준의 산출량을 가져다주는 생산 요소 투입량의 조합들로 구성된 집합. 자, 여기 이제 등량 곡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량 곡선의 기본적인 성격. 여기서 첫 번째, 모든 점들은 그것을 지나는 하나의 등량 곡선을 가진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적어도 만약에 2명 고용하고 만약에 자본을 5만큼 만약에 샀다. 그럴 경우에 얼마만큼 생산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 생산량에 관련된 등량 곡선 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등량 곡선은 서로 교차할 수 없음. 이것도 너무나 인투이티브하죠. 만약에 교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X축에 L 놓고요. Y축에 K를 놓으면요. Q가 10인 등량 곡선. 그 다음에 Q가 20인 등량 곡선이 이렇게 교차하면요. 그러면은 이 점의 의미가, 교차점의 의미가 되게 모호해지죠. 이만큼의 사람을 고용하고 이만큼의 자본을 살 경우에 이런 생산 요소 조합일 경우에 과연 10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건지 20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건지 이거는 모호하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무차별 곡선에서 서로 교차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이행성이라는 가정에 의해서 이제 나온 결과인데요. 가정으로부터 유도된 결과인데 여기서는 특별한 가정 없이 우리가 이런 등량 곡선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등량 곡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해요.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한 모노톤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나오는 거죠. 만약에 노동 그 한마디로 사람을 좀 더 많이 고용해요. 그럴 경우 우리가 10만큼의 산출량을 위해서는요, 필요한 자본은요,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등량 곡선일수록 더 높은 산출량을 대표해요. 아까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산출량은요, 한마디로 그만큼 생산 요소 두 개를 더 많이 이제 생산 요소 두 개를 좀 더 많이 구입했다는 얘기니까요. 그 요소를 갖고서 이제 산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산출량은요, 그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산출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노톤 테크놀로지부터 이렇게 두 가지 성질 나오고, 제일 마지막으로 등량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모양. 이런 모양을 가지는데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 컨벡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가정에 의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호가 컨벡스 할 때, 그때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관해서 이렇게 원점에 관해서 이렇게 볼록하다는 얘기 한 적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술이 컨벡스 하면요, 등량 곡선은 원점에 관해서 볼록한 모양을 가져요. 자, 그래서 마치 무차별 곡선이 어떤 소비자의 선호를 대표하듯이 이 등량 곡선은요, 한 기업의 생산 기술의 특징을 대표하는데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되게 유사한데 차이점은요, 무차별 곡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효용 수준에 관한 그런 건데요. 등량 곡선은 눈에 잘 보이는 그런 구체적인 산출량의 수준과 연결된다는 점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한계 대체율 MRS로 정의했듯이 등량 곡선의 기울기 역시 정의해 줄 수 있어요. 등량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그래서 줄여서 MRTS, 여기서 이중교수님 책에서는 그냥 RTS라고 불렀는데요. 또는 그냥 Technical Rate of Substitution, 그래서 TRS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MRTS 또는 앞에 한 개 뺀 다음에 M 뺀 다음에요. 그냥 RTS요.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나타내는 거는 등량 곡선의 기울기요. 그래서 마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어떤 소비자가 첫 번째 재화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화를 두 번째 재화에 비해서 얼만큼 더 좋아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였다고 하면요. 이 등량 곡선의 기울기는 첫 번째 재화인 첫 번째 생산 요소, 우리가 보통 이제 노동을 X축에 두거든요. 그 다음에 캐피탈을 Y축에 둬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RTS가 의미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RTS가 값이 2로 나왔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노동이 자본에 비해서요, 2배 더 생산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RTS가 2분의 1이다. 이럴 경우는 반대로 자본이 노동에 비해서 2배 더 생산적이다. 한마디로 각 생산 요소의 생산성이 어디가 더 높은지 그 생산성의 레이시오로 이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두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RTS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를 유도하는 거는 우리 이제 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MRS를 유도하는 거랑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등량 곡선의 그래프를 하나 딱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Q를 박아놓은 거죠. Q를 딱 박아놓은 다음에 이걸 전미분하면요. 그럼 Q바는 컨스턴트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F를 미분하면요. 전미분하면은 MPL에다가 DL 나오고요. 그 다음에 MPK에다가 DK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이제 등량 곡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기울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Y 컴포넌트가 X 컴포넌트가 변했을 때 얼만큼 변화하는지 그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K를 Y축에 뒀기 때문에 DK over DL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DK over DL로 풀어주면은요. 자, 이렇게 MPL over MPK. 한마디로 노동의 한계 생산성 분의 자본의, 거꾸로죠. 자본의 한계 생산성 분의 노동의 한계 생산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량 곡선은 기본적으로 우하향하기 때문에 등량 곡선의 기울기는 보통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절대값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앞에 보통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계 기술 대체율의 체감의 법칙, 이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컨벡스 테크놀로지의 또 역시 연장선상인데요. 이렇게 원점에 관해서 볼록하다는 거는 한계 생산성, 그 기술 RTS 값이 L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 말은 결국에요. 사람이 지금 현재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자본은 그에 비해서 되게 많고요. 이럴 경우에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보다 훨씬 높은 케이스죠. 그런데 사람을 많이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사람의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감소하게 될 거니까요. 결국에 등량곡선의 기울기 값은 좀 더 작아질 거고 결국에 이 말은 RTS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컨벡스 테크놀로지의 연장선상에서 원점에 관해서 볼록하다는 거는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이론과 그 다음에 생산자 이론의 그런 애널로지에 관해서 한마디로 이런 유사점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고요. 이제 소비자 이론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생산자 이론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대체 탄력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대체 탄력성이라는 개념은요, 두 가지 생산 요소 사이에 대체 가능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그래서 보통 시그마로 표시하는데 탄력성이라는 거는 퍼센티지 변화율의 레이쇼를 나타내죠. 그래서 아래 분모가 1% 증가하면은 분자에 있는 요소는요, 몇 퍼센트 증가하는지. 그게 이제 탄력성의 개념인데요. 자, 이 대체 탄력성은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우리가 분모에다가 한계 기술 대체율의 percentage change, 증가율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RTS의 변화량에다가 RTS를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뭘 놔두냐면은 생산요소 투입 비율의 증가율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K over L의 변화량에다가 그걸 K over L로 나눠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로그를 이용해서 써주면은요, 자, 로그 x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1 over x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dx over x, x의 증가율은요, 한마디로 d 로그 x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걸 다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요, 아래 분모는 d 로그 RTS요. 한마디로 RTS의 로그의 변화량이요. 그 다음에 분자는 D 로그 K over L이요. 생산요소 투입 비율의 그 로그의 변화량이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체 탄력성의 수학적인 정의고요. 이 대체 탄력성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자,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한계 기술 대체율이 1% 증가했을 때 기업의 이제 생산요소 투입 비율이요. K over L이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나타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D점에서 C점으로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RTS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 증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생산 요소 투입 비율은요, 어떻게 변화했냐면은 지금 D점과 원점을 연결해 준 거, 이게 바로 D점에서 생산 요소 투입 비율이죠. 그 C점으로 변화했을 때, 자, 여기 기울기가 여기에서 이만큼 변화하는 거, 자, 그래서 이만큼 추가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 알 수 있어요. 자, 이 비율을 나타낸 게 대체 탄력성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대체 탄력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생산 요소가 얼만큼 서로 대체 가능한지 그걸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자,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만약에 한계 기술 대체율이 1% 증가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대체 탄력성이요. 엄청 큰 값을 가져요. 시그마가 엄청 큰 값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계 기술 대체율이 1% 증가했다는 것은 노동의 생산성이 자본의 생산성에 비해서 1% 더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노동의 생산성이 1% 증가했는데 갑자기 K over L이 그러니까 그 생산 요소의 투입 비율이 갑자기 확 변해요. 한마디로 노동을 갑자기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고용하고요. 대신에 자본의 투입률은 줄여요. 그 말은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노동과 자본이 서로 간에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1%만 증가했다 그러면 갑자기 K over L을 생산 요소의 투입 비율을 확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그마 값이요 0이랑 가까워요. 변화가 거의 없어요. 노동 생산성이 1%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의 생산성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K over L은 여전히 비율이 일정해요. 한마디로 컴퓨터 한 대, 사람 한 대, 사람 한 명 이런 식으로 1대1의 비율로 계속 생산활동을 유지해요. 이럴 경우에는 두 생산 요소 간에 그런 대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시그마는요 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갖는데요.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대체 가능성이 없는 한마디로 생산 활동을 할 때 자본과 노동을 어떤 특정한 비율로 계속 이용해서 고용한 다음에 생산하는 그런 기준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무한대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두 생산 요소가 완벽하게 대체 가능한 그런 상황을 묘사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등량 곡선이 평평한 모양을 가질수록 대체 탄력성이 크고요. 그리고 등량 곡선이 되게 이제 그 커베이처가 높으면요. 한마디로 되게 이제 커브 모양을 가져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체 탄력성이 큰 값을 가져요. 죄송해요. 낮은 값을 가져요. 자, 그래서 이 대체 탄력성은 등량 곡선의 커베이처를 측정하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지금 이렇게 똑같이 지금 분홍색 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있는데요. 둘 다 지금 RTS가 10% 정도 약간 증가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때 왼쪽 그림 같은 경우 보면은요. 지금 K over L이 RTS가 10% 증가했는데 생산요소 투입 비율의 증가분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요. 등량 곡선이 되게 좀 직선의 모양을 이루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RTS가 살짝 변화했는데 투입 요소의 비율이 이만큼 변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비교해보면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한마디로 등량 곡선의 커베이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그마가 대체 탄력성이 작은 경우요. 그 다음에 직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한마디로 커베이처가 거의 없을수록 이제 시그마가 큰 경우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극단적인 대체 탄력성을 갖는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처음 게 바로 이제 이렇게 L자 쉐입을 가지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레온티에프 프로덕션 펑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레온티에프 테크놀로지요. 생산 기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그마가 거의 제로. 한마디로 자본과 노동이 이제 서로 간의 대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해요. 그래서 레온티에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비자 이론에서 보통 봤던 우리가 이제 두 상품이 완전히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경우요. 그래서 소비자가 특정한 비율을 갖고서 물건을 소비하려고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산 기술이 레온티에프 테크놀로지를 가졌다. 이거는 자본과 노동을 특정한 비율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그 생산 요소를 구입한 다음에 생산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산 함수가 이런 모양이 생겼어요. minimum of 이래서 AL, BK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자본과 노동을 정확하게 B 대 A의 비율로 이제 구입해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시그마 값이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두 생산 요소의 대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생겼을 경우에는요. 이럴 경우에 이제 시그마가 무한될 경우에 나타나는데요. 자,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이제 리니어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산함수가 이렇게 직선의 모양을 따르는 거예요. AL 플러스 BK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 기술을 생산 함수를 통해서 묘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체 탄력성이란 개념으로 한마디로 이 생산 기술에서 두 가지 생산 요소는 자본과 노동은 서로 간에 얼마만큼 대체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거에 따라서 대체 탄력성이 되게 높은 생산 기술 또는 대체 탄력성이 되게 낮은 생산 기술, 그 다음에 대체 탄력성이 딱 중간 값을 갖는 서로 상호 간에 약간 대체가 가능한 그런 생산 기술로 이렇게 생산 기술을 분류해 줄 수 있다는 점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 탄력성 얘기할 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기할 때 만약 수요 곡선이 직선이라 하더라도 어떤 점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값이 달라졌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등량 곡선에 어떠한 점에 있냐. 보통은요. 등량 곡선에 예를 들어서 이 점에 있는지 아니면 이 점에 있는지요. 이거에 따라서 그 대체 탄력성의 값은 달라지게 돼요.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는 약간 예외적인 성질을 갖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CES 생산함수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이에요. 한마디로 Elasticity of Substitution, 대체 탄력성이 constant한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어느 점에 있든지 간에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는요. 대체 탄력성이 정확히 고정되어 있어요. 어디에서나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요.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요 생산함수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 다음과 같은 좋은 성질이 있어가지고 경제학에서 많이 응용되는 그런 생산함수거든요. 자, 이 생산함수의 대체 탄력성을 보여주면요. 자, 지금 생산함수가 다시 한번 써보면요. L로 K 드리로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원 오버 로우로 이제 승수를 올려준 거죠. 자, 이거의 이제 대체 탄력성 아까 로그로 표시하면은요. D 로그 K over L 이거를 D 로그 RTS로 이제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대체 탄력성, 이 생산 기술의 대체 탄력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RTS를 계산해 줘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RTS는 등량 곡선의 기울기인데요. 그래서 MPL over MPK인데요. 자, MPL을 계산해 주면은요. 약간 계산이 복잡한데 결국에 처음부터 지워지거든요. 자, 여기서 L에 관해서 미분해 주기 위해서는요. 지금 L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한마디로 L에 관한 합성 함수예요. 그래서 바깥에 거 먼저 미분해 주고요. 안에 거 그대로 내버려 주고 그래서 지수에서 1만큼을 빼야죠. 자,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거 L에 관해서 미분해 준 다음에 그걸 곱해 줘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K에 관해서 미분해 준 MPK요. 그러면은 K도 역시 똑같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의 펑션을 미분해 준 거, 이건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게 돼요. 대신에 안에 있는 걸 미분하면은요, 1-알파 로우에 K 로우 마이너스 1승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로우 이거는요, 그랭레터인데 이거 로우라고 읽어요. 로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지울 거 지워주면은요. 지금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우 둘 다 분자 분모해서 지워줄 수 있죠. 그러면 정리해주면은 알파 over 1 마이너스 알파 자, 원래 L over K인데 시그마에 지금 대체 탄력성에 K over L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걸 K over L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줘야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로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RTS가 이런 표현으로 나왔어요. CS 펑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의 변화율이니까 먼저 우리가 일단 로그를 씌워줄게요.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곱셈은
덧셈이 된다는 거 먼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수는 앞으로 빠져나온다는 사실이요.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변화율을 계산해줘요. d log rts, d log 첫 번째 거요. 그 다음에 d 1 row log kl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첫 번째 텀을 보면은요, 이건 지금 constant죠. 상수예요. 그래서 변화율이 없는 거죠. 0. 자, 그러면은 남은 건 뭐냐면요, 1 row에다가 d log k over l, 그 다음에 좌변은 d log rts. 자, 그래서 좌변, 우변 전부 다 d log rts로 나눠주면은요, 1 equal 1 row, 그 다음에 d log k over l을 d log rts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대체 탄력성이죠. 시그마. 그래서 결국에 시그마는 1 over 1 row가 돼요. 자, 여기서 row는요, 1과 마이너스 인피니티 사이의 어떤 숫자거든요. 자, 왜 이 CS 펑션이 생산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함수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레온티에프 또는 리니어 테크놀로지, 이거를 전부 다 이 CS 펑션으로 묘사해 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컵 더글라스까지 묘사해 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묘사가 가능한지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로우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로우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이 생산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리니어 테크놀로지가 된다는 거 금방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로우가 1일 때는 리니어 테크놀로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로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로우가 0일 경우에는요, 로우가 0일 경우에는 지금 RTS를 보잖아요. 그럼 RTS가 무슨 값을 갖냐면은 알파 오버 1 알파 곱하기 K 오버 L이에요. 자, 요게 컵 더글라스의, 그러니까 F가 L to the 알파, K to the 1 알파, 이러한 생산함수를 가진 컵 더글라스의 RTS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마 소비자 이론에서 이 컵 더글라스의 MRS 많이 계산해 본 학생이라면은, 그 MRS가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거 많이 아마 봤을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지금 실제로 계산을 안 하겠지만요, 이거 RTS 계산해 주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우가 제로일 때는 이 CS 펑션에서요, 로우가 제로일 때는 이 생산 기술은 컵 더글라스 펑션을 묘사해요. 자, 그래서 로우가 제로면은요, 그러면은 바깥에 게 무한되고 안에 있는 게 원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눈에 쉽게 이게 컵 더글라스로 변하는지 이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텐데, 이거 실제로 막 로피탈 정리 이용해가지고 이거 유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수학적인 내용은 좀 생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루진 않겠지만, 이게 실제로 로우가 0일 때에는 이게 이렇게 컵 더글라스를 이렇게 수렴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로우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마이너스 무한대 값을 가지면요, 그러면 이제 RTS는 어떻게 되는 거죠? RTS는 로우가 마이너스 인피니티일 때는요, 그러면은 알파 오버 1 알파에 K 오버 L의 무한대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 값은 무슨 값을 갖냐면요, K가 L보다 커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무한대승이 있기 때문에요, RTS가 무한대 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면에 K가 L보다 작을 때는요, 그럼 K 오버 L이 1보다 작은 숫자죠. 그때 무한대승은 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0에 수렴하는 거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등량 곡선이 어떻게 생기는지 생각해 보면은,
45도 곡선, 45도 직선 그려주고요. 지금 요 아래, 요 직선 아래에 있는 거는 L이 더 큰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RTS가 0이에요. 그 말은 등량곡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 결국에는 등량곡선이 수평선이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45도 직선 위쪽에는 K가 더 커요. 이럴 경우엔 RTS가 무한대 값을 갖죠. 그러니까 등량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이 된다는 거. 결국에는 레온티에프 펑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CS 펑션은 리니어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레온티에프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컵 더글라스 전부 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생산 함수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로우가 정리하자면 로우가 1일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CS 펑션은요. 리니어 테크놀로지가 되고요. 그리고 로우가 1일 경우에 자 이제 대체 탄력성에다가 이제 로우에다 1 집어넣으면은요. 시그마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 알 수 있죠. 시그마는 인피니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우가 0일 경우에는요. CS 펑션은 이제 컵 더글라스를 나타내는데요. 관련된 대체 탄력성은 이제 1의 값을 갖는 한마디로 중간 수준의 대체 탄력성을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로우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이제 수렴하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가게 되면은 CS 펑션은 이제 레온티에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는요. 두 생산 요소의 대체 탄력성은요. 여기다 마이너스 인피니티 집어넣으면은 분모가 이제 엄청 커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대체 탄력성은 0의 값을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이 CS 펑션은 K랑 L이 모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로우의 값이 변하면서 1이면은 리니어, 제로면은 컵 더글라스, 마이너스 무한 되면은 레온티에프. 우리가 많이 쓰는 경작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산 함수를 전부 다 include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기업의 생산 기술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생산 기술을 어떻게 대체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등량 곡선의 커베이처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거기 가서 알아봤어요.